오늘은 신촌대학교 붉은 북감 주제로 시민교육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님이 추천해주신 이 시민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쓴 장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신촌대학교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시민교육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교육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와 함께 또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에 관한 소개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오늘 참가자분들을 본인 소개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제 그냥 본인 소개도 본인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시민교육, 나는 이제 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시민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포함해가지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또 여기저기 또 뭐 이런 특강 형식으로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강의일지 뭐 그냥 이렇게 책 소개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독특한 이제 이렇게 청중을 그리고 대학생에서부터 또 이제 재밌는 대학 교수 선생님까지 막 여러 또 직업에 또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흥미롭고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경험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직업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제 장은주라고 하는데 이름이 여자 이름 같죠. 우리 좀 여자인 줄 알고 되는데 저희 집안에 이름 지으신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르신께서 아주 옛날풍이라 가지고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대학 공부를 하신 일제 때 일본서 그러니까 왜 와세다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데 근데 거기 이제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저랑 똑같이 저는 철학 선생입니다 원래는 철학 교수고 정치 철학자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순 한자만 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사실 엄청나게 남자다운 이름이라고 이게 은자가 나라 은자예요. 주나라 할 때 주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루주자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옛날 분들한테는 나라 일은 이렇게 남자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 일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해요. 아주 남자다운 이름 한자로만 보면. 근데 이제 전혀 한글을 생각을 안 하신 분이니까 옛날 분이라 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어디 특히 TM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 제일 많이 놀라요. 와가지고 장은주 씨 계십니까? 전대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막 놀라고 이제 뭐 남자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름을 가졌고 아까 중간에 잠시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철학을 공부해 철학 박사고 철학 선생이고 또 철학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분야가 우리 쪽 분야에서는 뭐 사회 철학, 정치 철학 이렇게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이제 선생님 이제 전공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사회 철학 뭐 이런 걸 하시면 혹시 사회학 하신다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시죠?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학문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후예고 프랑크푸르트 그쪽 계열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초점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정치, 민주주의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제가 제 전공을 소개할 때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잘 편해졌던 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한국에 막 히트를 치고 EBS에서 막 히트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은 몰라도 사람들이 샌델은 알아요. 샌델은 알고 샌델이 다루는 주제는 알아. 그래서 당신 이제 뭘 공부를 하느냐면 마이클 샌델이 다루는 그런 주제를 공부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이제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냥 사회 철학, 정치 철학 그게 뭔데 철학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 다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의아해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이제 분야를 전공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 책에 서문에 잠시 이제 뒀습니다만 2012년 이제 대선 끝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엄청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 맨날 술 마시고 낮에는 그냥 인터넷 뭐 하다가 뭐 이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제가 이제 부산에 학교가 이제 있기도 하고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고 마산 사람인데 뭐 어쨌든 이 경상도 사람들 싫어가지고 제 고향 사람들 싫어가지고 막 이제 정오의 눈빛을 보내면서 하여튼 아주 그 실망스러운 한 달 가까이 막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맨날 술 마시고 막 따뜻하니까 늦이 막 방학 때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겸 점심 겸 해서 칼국수집을 들어갔는데 칼국수집에 뒤에 이제 한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뒤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막 선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경상도 이렇게 사투리로 아까 우리 무슨 경상도 분이시던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조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경상도 사투리로 막 전라도 분들은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전라도 놈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깔깔대면서 웃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칼국수를 먹고 있다가 입맛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저런 무식한 사람들 막 그러면 사실은 이걸 들고 그냥 한번 이제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낄 정도로 정말 그때 내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제 좀 상스러운 식으로 그 선거기를 희화를 하고 근데 설마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사귀면서 하다가 근데 저분들이 언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 이런 이제 그게 자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맞아. 왜 지금 그때 이제 여기 촬영에서 나갈 텐데 이런 표현을 쓰도록 모르겠지만 우리 이른바 국계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와서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텐데 그렇게 막 욕을 이제 했지만 사실 그렇게 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욕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익히고 그러니까 배운 그런 시민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정치 철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서양에서 정치 철학의 이 전통 속에서는 특히 이제 공화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이제 정치 철학적인 전통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 할 때 그 공화국의 이제 이념을 이렇게 정초한 이제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그런 어떤 이 정치 철학 전통에서는 시민적인 덕성이 중요하다. 아주 덕성, 그러니까 이 버처,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시빅 버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갖춘 시민들이 있을 때만, 이제 민주주의가 건강하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교육은, 아까 늘 이제, 그러니까 시민교육이 우리 말에서 상당히 중의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평생교육 개념 같은 그런 의미의 이제 시민교육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민교육은 그런 시민교육이라기보다는 지금 공화주의 전통 같았으면 시빅 버처를 함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뭘 아주 단순화시키자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역량, 덕성 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이게 이제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전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별로 이렇게 친화성을 이제 못 느끼고 있었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맞아. 그런 걸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게 2013년 한 1월경이 될 텐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civic education, 시민교육,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예전에 뭐 읽었던 이제 책들, 정치 철학서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설렁설렁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 계획도 세우고 뭐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샌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그러니까 21세기 이런 조건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공화주의 그런 이제 정치 철학 전통을 부활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가 이제 마이클 샌델이에요. 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같은 계열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이제 샌델도 다시 이제 보이고, 이 사람 이전에 나 안 맞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고, 하여튼 그런 식이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을 살펴보겠다고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이제 이렇게 개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독립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데, 그러니까 모든 교육청에는 이제 그 교육정보연구원, 뭐 교육연구원 해가지고 교육청 산하에 그러니까 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교육청 산하의 하부기관인데, 그 당시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아예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시키는, 물론 이제 출연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독립적인, 그러니까 그래야만 좀 제대로 된 연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주로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뭐 학위를 있거나 뭐 연구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수업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공급하고 뭐 이런 연구를 하는 데가 주였다면,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이제 학자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그러니까 좀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교육정책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 9월달에 이제 재단법인 경기도 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걸 출범을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선뜻 갈 생각은 안 났는데, 제가 이렇게 시민교육 이런 것들 주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좀 정치 철학적인 수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실제로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마침 이제 학교에다가 나 휴직 하고 싶은데 휴직 받아줄래? 라고 요청을 하니까, 뭐 휴직 이게 사립대학이라서 뭐 휴직 월급 안 나가니까 좋다 그러고 이제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학교에 휴직을 2년을 휴직계를 내고 이게 이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합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시민교육 시민교육을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실제로 한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책을 그러니까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다. 시민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시민인데, 민주주의 주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또 이렇게 민주를 붙이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거기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책에도 이게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런 말을 충분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제목은 그냥 좀 더 통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제 개념으로서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쓰고, 부제는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이제 써서 좀 절충을 한 셈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연구 경험을 이렇게 토대로 하고 내 문제식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책을 그러니까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2년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실제로 뭐 거기 가서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개원한다고 뭐 하려면 뭔가 조직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맨날 회의한다고 사실은 많이 생각보다 연구를 많이 못했는데, 물론 그래도 이렇게 대학에서 혼자 그냥 책 읽으면서 하는 그런 연구보다는 그래도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일을 여는 민주시민교육인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저희 교과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 검인정 교과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이런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정한 그런 이제 저 교과서도 만들어서 하여튼 김상훈 교육감이 그런 것을 하시려고 시도를 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진적인 이런 어떤 부분이라서 상당히 많이 배우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하여튼 그 시절 그냥 연구들을 그냥 그 당시 썼던 뭐 보고서 이런 걸로
날려버리 너무 아까워서 그걸 한번 책으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대학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도 이제 관련된 좀 연구를 좀 하고 또 이제 좀 보완적인 그런 어떤 연구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적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책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 이제 설명을 아까 그 시민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쓴 이제 책 이야기들을 하고 조금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꼭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담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초점이 어쨌든 두어지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크게만 이제 제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이랄까 기본적 접근의 어떤 얼개라 그럴까 이런 것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의미 있고 생산적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 책 그 자체 책 내부의 이야기보다는 책은 사실은 쓸 때는 이제 막 한참 촛불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그때 했고 빨간 날짜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던 그 날짜인데, 근데 그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에서도 과연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냐 중요하냐 이런 이제 우리 들을까봐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이런 건데,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 한 명 바꾸자고 우리는 불과 이제 한 12월 후면 대통령이 바뀌겠지만 그 긴 겨울 그 광화문 광장에 또 다른 어떤 지역들 그 광장들에 나가서 촛불을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대통령 바꾼다고 우리가 또 우리 사회 삶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처했다라고 하는 해일 조선의 현실 뭐 이런 것도 우리 심각한 문제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뭐 생각만 해도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그냥 하루 아침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촛불 혁명의 일상화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아주 위대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 사회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이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안 뽑았더라면, 그죠? 처음부터 최순실 식의 이런 식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더 많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촛불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일상적으로 시민다워지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더 저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교육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엘리트가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집어넣는 듯한 그런 식의 이제 함축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찌든 하여튼 이제 우리 반드시 그렇게만 교육을 이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시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시민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아까 칼국수집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 민주주의 시민이라고 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하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게 아니구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성되고 교육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출발점이었거든요. 그건 가만히 있어 시민이 되는 게 시민은 배워야 된다.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형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 독일이 이제 이런 시민교육 관련해서 제일 모범적인 나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처음부터 민주주의 모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다시피 그죠. 히틀러가 집권을 했고 히틀러가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을 갖다 이렇게 막 파괴를 했던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또 문명 그 자체를 갖다 파괴했던 그런 이제 이렇게 세력이었고 나치라고 하는 게 독일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나치로부터 해방된 직후부터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민교육, 시민들을 이렇게 제대로 민주주의자로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제 자각이 있었고, 물론 그거는 이제 미군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리에듀케이션, 독일 사람들, 독일 말로 엔트 나치 피츠예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탈나치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머릿속에서 이 나치물을 다 빼야 되겠다. 뭐 해가지고 대대적인 그런 이제, 교육 작업을 했고, 교육을 했고, 그러니까 새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연방정치교육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물론 거기도 쉽지는 않고 지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쓰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독일어로 하면 그 폴리티시 빌둥이라는 거예요. 빌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정치 교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주 좁은 의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성, 옛날 학자들은 도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야. 자기 개인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이제 개념을 염두에 두고 형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누군가가 막 주입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 책 안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주입시켜서 교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변화해가는 이런 거를 염두에 두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맥락에서 시민은 형성이 돼야 돼. 제대로 훈련이 되고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문제 의식의 출발점이죠. 실제로 우리 교육 기본법에도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생님 출신도 계시고 미래 교사도 계시지만, 선생님들 상대로 이렇게 할 때 우리 교육기본법에 한국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되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도 모르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 홍익인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홍익인간의 이념은 실제로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자주적 생활 능력과 그게 교육기본법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게 하여, 그리고 뭐 인류의 번영과 뭐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교육기본법 2조가 그렇게 돼요.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한다. 이게 중요한 교육 목적이라고 우리 교육기본법에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현실,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온 또 교육 현실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받아왔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해왔으니까. 교육 목적이 거기 우리 교육 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 사실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맨날 열심히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가기 이게 바빴죠, 그죠?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BS에서 대입병인가 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거기 보니까 듣고 적고 졸업하고 듣고 적고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듣고 적고 구속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김기춘이 뭐 우병우 이런 사람들 구속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국 교육이 그런 사람들 길러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듣고 적고 졸업하고 듣고 적고 졸업하고 하다가 듣고 적고 이제 구속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의 교육만 했지, 우리가 사실은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은 안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왜 우리 교육이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왜 지금 같은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지금 같은 식의 병리적인 교육, 아주 엄청나게 병든 그런 교육을 우리 사회가 해왔는가, 그게 뭔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의 연장선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하나의 이제 예들을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여기서 사실 세월호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저 책에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너무 조심스러웠었는데, 자칫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세월호에서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그 가만히 있으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희생됐던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아주 너무도 적나라하고 적절한 알레고리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교육의 현실 그대로 그냥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냐 하면 우리 교육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 나중에 커서 그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놈아. 가만히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공부만 해. 이 모습도 너무도 이제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교육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뭔가 왜 이러지? 왜 이 상황에 가만히 있지? 하면서 이렇게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카톡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러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교육이 사실은 어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어쩌면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걔 아이들이 잘못은 전혀 아니죠. 아니고 우리 교육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냐. 그 아이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희생자에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데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육의 근본 패러다임 문제다. 제가 철학자다 보니까 뭐 우리 교육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어떻고 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해요. 물론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한다기보다는 그런 고민보다는 원래 이제 철학자라는 게 좀 더 문제의 근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는 그런 이제 성찰들을 쭉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일배충 이야기를 끊었는데 우리 일배충은 이 지금 이 저희 서울 강남이 몇 년 전 기사이긴 합니다만 서울 강남의 중학생들 남자 중학생들 한 50%는 일배짓 하고 있대요.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일배짓 하고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밤 12시까지 이렇게 이제 학원 다니고 막 그런 스트레스 받고 틈만 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대요. 근데 그래서 얘들은 루저다, 찌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 제가 이제 시사인에서 얻었던 이제 정보인데 가서 이제 일배처럼 막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애들하고 놀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사회학자가 이제 대학원생이 연구를 했더니 애들이 나름의 아주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의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종의 정의감. 그래서 자기들 활동을 하면서 나는 상당히 이런 게 하는 게 정당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배 아이들이 뭐냐면 일배의 적이 세 적이잖아요. 여자, 여성, 그죠? 진보, 그 다음에 호남. 여성 왜 싫어요? 김치짓 한다. 데이트 비용 안 내고 남자 등쳐 먹는다. 그런 거죠. 진보 왜 싫어? 복지 맨날 이런 거 하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와서 이제 국가한테 막 의존해가지고 떼쓰는 거고. 호남도 맨날 뭐 이번에 5.18 여기 5.18 가산점 이런 거 가지고 하겠지만 하여튼 호남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당한 공동체에 대한 기여 없이 자기들끼리 빼먹는다. 물론 이거는 일베들의 인식이 아니에요. 연구자가 보니까 이제 일베들의 인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모종의 어떤 이제 정의감에 아주 조야하지만 그런 어떤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무임승차 혐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일상일도 사실은 이런 정의감을 공유를 해요. 근데 이런 인식들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찬호 선생이라고 여기 서강대에서 사회학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사회학 박사 논문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뭐냐 하면 괴물이 된 20대의 자상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 이렇게 보면 사회학 또 고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조차도 보니까 예를 들면 뭐 KTX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성무원들이 비정규직 여성무원들이 파업하고 막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 생각, 비판적으로 생각. 아니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 아무나 먹는 거 정규직이라고 하는 걸 말하자면 좀 이렇게 명문대 나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잡대 나오고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별로 이렇게 이 학력 위계, 대학 서열 위계에서 낮은 데 출신 학생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건데 왜 부당하게 그러니까 이 집합적으로 막
파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규직 잘 하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보이더라.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배적인 그런 어떤 무임승자 혐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고 이렇게 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찬호 선생은 학력 위계주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이 가만히 있게 하던 이런 교육하고 이런 거 다 연결시켜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제 그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헬조스 막 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욕은 하지만 그렇게 당시 사회 정치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것하고도 사실 다 같이 통하는 그런 무엇이다. 이제 근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메리토크라시 교육 패러다임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을 일부러 영어로 이게 외래어를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집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능력주의, 그러니까 실력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저 책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지상주의라고 번역을 만약에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능력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외래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거는 크라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의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배 체제예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오역이 또 있어요. 민주주의 이것도 사실 디마크라시의 번역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체제야. 정체야, 정체. 그죠? 크라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클 영이라는 영국의 교육사회학자가 최초로 1958년인가 하는 이게 만들어낸 그런 이제 신조어인데, 그러니까 영어로서 신조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도 실제 쓸 때는 사상으로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 공부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 부,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체제, 지배 체제. 예, 이거 좀 그러니까 이 디마크라시하고 좀 다른 그런 식의 지배 체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하다 보면 능력주의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능력주의라는 말 안 쓰면 안 되겠다. 일부러 그냥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거나 능력자 지배 체제라고 쓰거나 또는 일상 속에서 이제 그게 문제될 말이 조금 그 부정적인 함의가 드러나게 능력지상주의, 능력만이 유일한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을 썼고요.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말하자면 아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이클 샌델 책에 나오는 철학자들의 정의론이 아니고 자본주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관, 정의론. 우리는 정의론을 배운 적이 없어,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게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아까 일베한테도 대학생들한테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촛불 막 시작할 때 정유라에 대해서 젊은 친구 특히 막 분내고 정유라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촛불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저게 능력이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의 어떤 외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이나 뭐 어쨌든 권력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대라는 명문대 들어가고 막 학점 받고 이렇게 생각. 이런 것도 말하자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메리토크라시적인 정의관 이런 것들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직관적인 정의관, 일상적인 정의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정의관이 우리가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고 이게 사실은 교육하고 연결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놈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도 그렇고 이게 서양에서 온 것 같죠. 근데 이건요 서양 게 아니에요. 서양도 이 동아시아에서 배워간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야. 메이드 인 차이나 원래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 실제로 막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양 근세 서양 사람들은 근세 초기에 그 중국을 엄청나게 우리가 요새 뭐 독일이니 뭐 이런 미국인 이런 나라 선진국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당시 서양 사람들은 이 중국을 그렇게 이제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귀족
세습 뭐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이렇게 능력 중심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사회적인 그러니까 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놀라우면서 사실은 그걸 갖다가 서양 애들이 이제 배워갔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도 그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이 정의관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저기 그 수당 이런 시절 때부터 과거 제도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메리토크라시를 실천하고 있었고, 근데 사회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뭔지 개념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거를 이제 개념화를 시킨 거예요. 메리토크라시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학문적인 학술적인 논문이나 이런 데서 쓴 게 아니고 말하자면 공상사회학 소설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The Rise of the Meritocracy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이 이제 학위를 받고 학위 논문을 갖다가 이제 출간을 하자 자기 친구 출판업자 이야기하니까 이 출간업자가 뭐 별로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간해가 돈이 안 되잖아요. 야 소설이면 몰라도 그런 박사학위 논문 이걸 어떻게 왜 출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진짜 화가 났는데 진짜 소설을 쓴 거예요. 자기 사회학 내용을 소설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학자인데 영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능력자들, 공부 잘하는 IQ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을 때 사회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 소설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회 하층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그 소설에 이제 적어놓으면서 하여튼 그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그 체제를 영국 사회를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책인데 저는 그게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이게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서양 사회들보다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사실은 자본주의 되면서 서양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 수입한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일상의 이데올로기다 그럴까 그런 거고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아주 급속한 성공적인 근대화, 자본주의적인 근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교육으로는 교육열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났죠, 그죠? 이거는 이제 메리토크라시는 당연히 이게 이 아주 깊숙하게 본질적으로 교육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누가 능력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랜 시간 거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얘는 어떤 분야를 잘하고 얘는 어떤 분야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교육의 장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에 이제 이렇게 목을 맨다. 목을 매는 사회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메리토크라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념, 이데올로기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를 추려는 경영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에 따라서 이 사회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성적, 학력, 학벌 이런 걸 능력으로 증거로 넘기면서 그걸 잣대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능력자와 그렇지 못한 사.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산출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그러니까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면에서 보면 대학서열화 뭐 이런 것들 아까 그 학력 유계주의 이런 것도 이제 연결되는 거죠. 뭐 입시 학원화, 고등학교 입시 지옥, 사교육 강풍 뭐 이런 것들 이런 병리들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뿌리내리고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이거 함양시키기 그냥 황폐화돼 버려. 그걸 하기는커녕 왜 애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들 저기 그냥 이런 식으로 애들 줄 세워 오다 보니까 이미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 넘어가면 선생님들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뭐 영어니 수학이니 이런 데 애들 그 사교육 정도에 따라서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애들 대부분 애들 뭐합니까? 전부 삽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사람 대학 갈 애들, 그 애들 중심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들이 이제 저는 이게 메리토크라시 이념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교육과 관련된 거고 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몇 마디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메리토크라시가 아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경쟁 체제에서 이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다. 그죠? 그리고 승자 독식을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어떤 식의 논리냐면, 이렇게 경쟁에서 누군가 뭐 학위를 가지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등등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지위에 대한 형식적인 자격이에요. 자격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자면, 도덕적인 자격, 또는 이제 응부, 디저트,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지위야. 이런 걸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난 거는 내가 잘났으고, 내가 성공한 건 내가 잘났으고, 너희가 실패한 거는 너희가 못나서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제 논리로, 그러니까 이제 경쟁의 패자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모욕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논리를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사회를, 그러니까 이런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가 아주 지배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 기본적으로 또한 배반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도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 다 이렇게 메리토크라시적인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적인 사회도 아니야.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수저담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신신분제적 사회, 신세습 사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되어버려. 사실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선진 자본주의들 사회에도 마찬가지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때 보면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아주 필수적인 전제였던 것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특히 서양 사회에서 보면 봉건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습 사회잖아요, 그죠? 귀족들에 의해서 계속 그 세습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에 의한 지배 체제가 유지되는 건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그거 깨야죠. 그거 깨고 누구든지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수저담론이 이제 이 사실 서양 말을 이상하게 변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서양에서 속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에다가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났다. 이건 집에 엄청난 부자다. 귀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 서양 말에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암론이 됐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라는 게 그런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애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이념이 있어야 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그죠?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이게 돼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게 메리토크라시 이념하고 민주주의가 사실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지금 은수저, 흡수저 되면서 신신분제, 그러니까 이제 세습 사회, 이런 것들이 되고, 제 식으로는 그러니까 과도 특권 독점 체제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또 클래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면 저는 그래서 클레토크라시, 이거는 이제 도적 지배 체제라는 히라본데, 이거 뭐냐, 도적 지배 체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질공화국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표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여기 저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막 후려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특권을 유지하고, 저기 어디 동네 저기 떡볶이집 뭐 이런 거조차, 빵집 이런 거조차도 대기업들이 따들어와서 골목 가서 따장악하고, 그거 경쟁이 안 되거든. 사실은 순수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이런 거는 도적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중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 체제가 부숴야 돼, 엎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도 정당한 것 같거든. 그죠?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기업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정당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막 저기 오차로 선생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공부 못하는 애들은 노력도 안 한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너는 비정규직 하나서 좀 이렇게 차별받고 모욕받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엎어야지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정의롭다 생각하니까 수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만 해야 돼요. 노력해가지고 나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자의 반열에 그러니까 서야지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자, 1등, 능력자, 개천에서 난 용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존중받고 막 이렇게 자존감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극소수야. 그 사람 안 돼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신촌에 연대 뭐 이대 어쩌면 서울대들한테 좀 1등감을 느끼고 우리 오창호 선생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서강대 학생이 수업하다가 하면 상담하면 제가 사실은요 서강대 올 성적이 아니었는데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사실은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서울대 갈 만한 했는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서강대밖에 못 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 상층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그런 식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이 메리토크라시적인 그런 이제 경쟁이 일반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그죠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일부는 극소수는 뭔가 거기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러니까 성자로서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절대 다수는 그죠? 패자의식. 나는 루저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자라. 나는 뭔가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개천에서 용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홍준표 예를 들면 그런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개천에서 용 나온 사람 한두 명이에요. 개천에 미꾸라지들은 어떻게 해? 개천에 미꾸라지들은 전부 그냥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갖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죠? 이게 무슨 사회 구조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개인들 생각 아까 이야기한 이건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내 탓이야. 그죠? 내 탓이니까 이게 우리 절대 다수 대중들은 그죠? 항시적으로 이 자존감 상실의 위협에 그러니까 위험 속에서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상실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면서 내 탓이야. 나 못나. 역시 난 안 돼. 난 루저야. 난 어쩔 수 없어.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무기력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고 나는 그게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무기력의 그 뿌리가 아닐까. 물론 뭐 이거는 아주 엄밀한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걸라기보다는 좀 논리적인 그런 분석에 따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자존감 없는 자들의 폐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메리토크라시가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지금 이게 자존감을 상실한 채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노력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헬조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절망 속에서 살다가 며칠 전에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엄마하고 내려가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막 자살하고 이런 청춘들이 생겨나요. 그죠? 근데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사회정치적으로는 뭐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젊은이들 정유라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전에 막 분석에 따르면 우리 20대들 투표도 안 가. 투표했으면 뭐해? 어떻게 받고? 물론 20대들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 헬조선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조직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노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좌절을 맛보는 그런 어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 청년 세대의 어떤 이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이 어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를 물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어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좀 뭔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 내에 좀 마무리해 주시면 10분. 예,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의 주체화를 이게 좀 어려운 철학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개념을 쓰자면 그런 특별한 어떤 이렇게 사회 정치적인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이제 샌델을 새삼스럽게 다시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샌델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형성적 기획이라는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을 맞게 쓰는데 아까 형성이라는 걸 이제 독일적인 맥락에서 빌둥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연결되면서 좀 또 다른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제 뭐 형성적인 포메이티브 팔로틱스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하여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하여튼 바로 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좀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80년대, 저도 이제 80년대 세대입니다만, 이런 걸 의식화, 이거는 이제 저희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브라질 이 혁신 교육사상가, 이분한테서 이제 가져온 그런 어떤 식의 이제 개념인데, 우리 그래서 맨날 의식화라고 그랬어요. 의식화라고 그랬는데, 이런 의식화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이렇게 결국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 시민적 주체들이 제대로 주체로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 메리토크라시가 자존감의 상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미래 세대를 막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맞서려고 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민주적 상호 인정 관계의 경험 공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얻어서 자존감을 갖춘 그런 어떤 시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키울 수 있게끔 이 패러다임 전체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제가 이제 시빌 임파워먼트 이런 식의 이제 표현 개념을 영명화를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은 개념이 없어서 힘을 갖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시민적인 역량을 갖게끔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형성적인 기획 샌델한테서 개념을 빌려오고 다 있지만 조금 초점을 좀 달리 해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좀 교육의 체계를 잡고 이거를 좀 학교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짧게 모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민주시민교육 이거 시민교육의 중원부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의미가 있겠다. 저 의미를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인 시민성에 대한 교육이다. 이거는 이제 이 유럽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쓰는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인데, 그게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이라고 민주적 시민성을 키우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시민적인 역량,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적인 가치관, 민주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르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으로서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에서 판단 능력, 행동 능력, 방법론적인 활용 능력, 그다음에 이제 막 열거 해놨어요. 비폭력, 뭐 공정성, 상호인정, 존중, 관용, 그다음 민주적인 애국심, 인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체계 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체계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이제 이 철학자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1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제일 먼저 이렇게 창시한 이제 철학자가 유대인인데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계몽의 변정법 이런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데 나치에 쫓겨가지고 나치를 피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연구를 했냐면 왜 독일 사람들이 나치를 저렇게 지지했을까? 나치가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나치는 선거로 물론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고 다른 이제 반대당들이 잘 못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선거로 집권을 박근혜가 선거로 집권하고 박정희도 처음에는 선거로 집권했죠. 그죠? 했던 거죠. 선거로 집권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을 그렇게 이제 나치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거는 우리 독일의 문화가 그죠?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적인 인성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바로 이런 권위주의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으로 막 내 말 들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고루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제 개방적인 사고 이런 것들 하지 못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이런 데 순응하게 되고 순종적이 되고 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권위주의적 인성을 나타내는 9가지 스칼라인가 이런 거 막 이제 해가지고 경험 연구 막 하면서 그런 한 작업이 있는데 그 뭐 이렇게 100% 오늘날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 우리 지난 겨울에 이렇게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 하시는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바로 이런 권위주의적인 인성을 배운 분들이고 몸에 익히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대행적인 그 이제 정치 지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까지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재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민주적인 인성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좁은 의미의 어떤 정치 교육, 그러니까 정치를 막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좁은 의미의 정치 교육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교육, 이게 과일 이상하게 됐네요.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전체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소통, 협동의 능력, 감수성, 민주적 참여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기에 쭉 이렇게 이제 담으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 특히 저는 이렇게 공식적인 교육 과정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학생들의 학교의 생활, 그리고 이제 교육학 용어로는 잠재적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학교 생활 자체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삶의 양식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 내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있을 때는 실제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 이런 걸 제가 원래 전공 분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걸 막 이제 개발하고 막 그래서 그거 경기도 같은 데서 그걸 막 보급시키고 작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에도 제가 이제 거기 참여해가지고 개발하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저 책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막 해놨습니다. 아주 궁금하시면 그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제 식의 어떤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이거는 아까 우리 메리토크라시가 자존감의 상실 이런 걸로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자존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거기에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초점을 그러니까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존감이죠. 이건 내 혼자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타인과의 상호 존중 관계 아무튼 어려운 말인데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호적인 그런 어떤 관계여야 되고 그죠? 근데 메리토크라시 속에서 네 공부 잘하니 못하니 능력 있니 없니 잘났니 못났니 이런 걸 하면 이게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고 이런 속에서는 항상 그런 이런 상호 존중 관계의 건강함이 파괴돼서 쟤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쟤가 나보다 머리 좋은데 쟤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맨날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자로 느끼고 이런 관계에서는 이런 상호 존중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존감을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민적인 연대성의 관계, 민주적인 상호 인정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 말하자면 저는 이런 걸 시민적인 자존감, 내가 뭐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학업 능력 이런 것도 있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어떤 분야에서 아주 남들 앞서 아주 뛰어난 능력 이런 걸 갖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서 연대하고 시민으로서 실천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데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일어나야 되지,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이제 주의를 가지고 있고, 최근, 만약 이런 큰 이제 이야기 을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철학적 이야기, 정치 철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정치교육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책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을개, 이런 것만 소개를 드리고,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질문을 통해 질문에 답하면서 좀 더 이해를 돕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들,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이야기들 뭐 너무 많은 좋은 경험들 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하여튼 타당한 이야기 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까 뭐 이렇게 교사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다 이런 이야기부터가 지식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다 이렇게 타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책에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 뒤에 있어. 출판사에 고양이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 독일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또 독일이 또 이런 데 상당히 선진적이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인 그러니까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고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학점 필수로 한 시수 필수로 이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걸 시키는데 이게 이제 이 사회에서도 이게 예전에는 분단 국가였잖아요. 서독 동독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우리처럼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이렇게 쫓아내고 정치 교육 제대로 하자 해놓고도 얘들 못 제대로 그걸 학교에서 물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보 교육감 있는 거기 교육감 체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 민주시민 교육하면 조선일보가 막 이제 빨갱이 교육시킨다고 욕하고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대구나 경북 이런 데서 뭐 또 다른 교육시키면 또 이제 좌파 언론이나 뭐 좌파 이쪽에서 저기 우민화 교육시킨다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이제 싸우다가 1976년인가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보이텔스바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서 어떤 이제 이 정치 교육 연구하는 사람이 관련된 정파를 대변하는 교육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보이텔스바하 합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 합의할 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의 원칙은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금지, 그러니까 교화 교육의 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들한테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동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논쟁성의 원칙, 정확하게 논쟁성 재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문과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또한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이해관계 중심, 뭐 이게 세 가지 원칙인데 이 세 가지는 좌파든 우파든 다 동의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일종의 시민사회적인 수준에서 이제 합의를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하니까 학교 안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치 교육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그게 지금 40년이 넘게 지금 이제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교육, 우리식으로 하는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한다면 우리도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특히 저는 이번 이제 그 촛불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주 절호의 기회가 열린다고 보고 그런 합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독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모델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한편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식 교육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 그 학생들의 민주 시민 그 의식 뭐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 조사에서 세계 1등이에요. 민주주의 지식 관련해서. 근데 학생들이 민주주의 실천을 못해. 민주적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 꼴찌야. 실제로. 이게 그렇게 지금 그 ICCS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도 참여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사회과 뭐 이런 교육에서 민주주의 어떤 뭐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민주주의 관련된 지식들은 학생들 맨날 외우니까 다른 나라는 훨씬 압도적으로 잘 알아. 근데 민주주의를 몰라.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독일에서도 근데 저는 정치교육을 해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젊은 애들이 네오나치에 경도되고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런 결선 투표 갖고 막 이렇게. 왜 프랑스 같았으면 독일에서도 이제 AfD라고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극우 집단인데 그 지역 정부 이런 데는 상당한 이제 세를 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 이 정치 교육 좀 성찰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된다. 아주 삶의 양식으로서 일상적인 실천으로서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책 제일 뒤에 소개를 해뒀습니다만 뭐 이렇게 학급 평의회 이런 것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려고 한다라든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쨌든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민주주의 나중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흔히 뭐 체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따로 살다가 가끔 한 번 가가지고 우리 한복 입고 한복 체험 교육하는 이런 식이세요. 그런 체험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성찰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자체를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삶의 과정, 학교 생활 자체를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급 회의는 지금 아까 40명은 못하지만 20명, 지금 오히려 학령 인구 줄어가지고 그런 거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서부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실제로 그냥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를 들어 책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뭐 두발 어떻게 할 것이냐, 교복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규율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토론해가지고 학생들이 규율을 정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 지배할 수 있는 정말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의 공간들을 그러니까 확대해 나가는 예를 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이제 민주시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이제 이 초점이 학교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 성인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어떤 경험들을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네, 감사합니다.